여러분은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책을 오늘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현대 고전이고 현대 자유주의 사상이 발전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됐습니다. 200년도 안 된, 그러니까 비교적 철학에서는 따끈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출간 직후부터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원제는 On Liberty예요. 그래서 자유에 관하여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사회적 자유입니다. 밀은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자유의지라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자유에 관해서 생각해봤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과연 정말로 자유라는 것을 갖는가? 만약에 신이 나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정해놨다고 한다면, 혹은 나는 그저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로 나는 자유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자유를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데 밀은 이거는 모르겠고 현실에서 훨씬 더 중요한 자유는 결국에는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혹은 억압받는 그런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활 속의 자유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든 말든 그거는 일단 당장은 알 바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로 지금도 사실상 노예 같은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를 완전히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형이상학적인 논의보다도 사회적인 의미의 자유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게 밀의 생각이에요. 근데 밀은 사회적 자유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고요. 두 번째는 여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밀은 19세기에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권력이 개인의 삶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봤어요. 당시에도 꽤나 법적인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많은 행동들을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밀은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자유가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분위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눈치를 주면서 사실상 거의 비슷한 형태의 생각과 행동밖에 못하면서 살아가게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강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은 사회 자체가 삶을 파고들어서 영혼을 억압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밀은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자유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밀이 자신이 생각하는 근거들을 쭉 정리를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결국에는 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론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억압적이라면 결국에는 다시 억압적인 법제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밀은 상당히 경계 어린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자유론에서 밀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이 책 전체에서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거를 뽑고 싶어요. 개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사회가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는 건데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개인은 법적인 책임도 없고 도덕적인 책임도 없다는 게 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저는 편의상 개인의 자유의 원리라고 부를게요. 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른 건 아닌데, 이 긴 원칙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편의상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원리로서 밀이 제기하는 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으면 그거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원칙들에 대해서 아이와 청소년은 예외의 사항입니다. 아이와 청소년은 아직 자신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은 뭐가 됐든 간에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아무거나 하도록 냅둬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밀은 생각했어요. 충분히 자신의 판단력을 잘 기를 때까지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밀은 야만인들도 그런 아이나 청소년과 마찬가지인 상태에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만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인이냐, 기분이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밀은
이미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도록 냅둬도 되지만, 아직 자유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사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냅두기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냥 냅두면 상당히 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높고, 자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밀은 한 명의 독재자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해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그 통제가 사람들을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유를 향해 이끌어줄 그런 통제라고 한다면 그런 현명한 한 명의 통치자에 의해서 사회가 이끌어져도 정당하다고 밀은 봤어요. 어쨌든 밀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는 개입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결국에는 이 주장을 과연 어떤 논리를 통해서 옹호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자유론이라는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밀은 과연 어떤 논리를 펼치냐? 큰 틀은 상당히 간단하고 명확해요. 밀은 자신은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 그 개인의 자유의 원리가 맞다는 거죠. 공리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한 사회가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두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이 더 옳으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게 옳게 되겠죠. 그랬을 때 밀은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행동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도록 냅둬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 사회가 지키는 게 결국에는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원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공리주의 사상에 반대하는데? 라고 한다면 이 자유론 전체의 근본적인 전제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리주의를 명확하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는 좋은 거지라는 생각 정도에는 일상에서 많은 경우에 동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살펴봤을 때 밀은 과연 어떤 근거로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했을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를 억압했을 때 사회가 더 불행해진다라고 주장했을지 그거를 살펴보는 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밀은 옛날에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삶의 형태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오히려 사회에 더 이로울 때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대에 국가 규모가 작고 주변에 여러 강한 적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냅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일률적으로 사람들을 같은 방향으로 통제하는 게 더 사회의 생존에 유리했을 수 있다라고 밀은 보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강인한 전사로 양성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개인들의 자유를 뺏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사회에는 더 이로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밀의 생각은 현대의 국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국가 규모가 너무 커졌고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통솔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기준대로 살도록 냅두는 게 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해서 생겨나는 그 단일성을 통해서 발휘하는 한 점 돌파하는 강력한 힘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두루뭉술하게 가지각색으로 행동하도록 냅뒀을 때 생겨나는 여러 혁신적인 가능성, 창의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더 결국에는 사회를 더 행복한 방향으로 더 사회가 강성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리 제시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제 어떤 사람이 내놓는 견해가 진리 발전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하나만 뽑자면 저는 이걸 뽑고 싶어요.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이게 되게 용감한 주장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단 한 사람만 거기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만약에 다수의 힘으로 그 한 명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거는 그냥 단 한 명의 독재자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억압하고 묵살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밀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견해를 표출할지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로서 지켜져야 한다라고 본 거거든요. 왜 밀은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냐면 일단 첫째로 혹시나 그 소수의 견해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다수가 틀리고 소수가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수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어나가고 그걸 표현할 자유가 보장돼 있어야 다수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만약 그 소수의 견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틀린 견해를 마주함으로써 다수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왜 올바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자신들의 견해의 오류 가능성들을 잘 점검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밀은 꼭 옳은 소리만 해야 사회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틀린 소리든 옳은 소리든 다양한 생각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그것 중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과연 정말로 옳은지에 대해서 잘 검토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밀은 어떤 견해를 도전적으로 탄생시키는 개척자들과 그 개척자들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후계자들을 구별합니다. 모든 개척자들은 어떤 견해를 그냥 맨 땅에서 내놨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생각들에 대비해서 저항적으로 어떤 생각을 내놨던 겁니다. 개척자들은 적극적인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시대에 무비판적으로 시대적인 선입견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에 저항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용감했었던 사람들이고요. 한번 그 개척자들이 내놨던 견해를 A라고 해봅시다. 개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도전자의 입장에 있었다 보니까 항상 A가 왜 다른 견해들보다 더 나은지를 열심히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자신이 주류 견해를 펼치는 사람이 아니고 저항적인 입장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해서 자신의 견해를 입증해 보여야 했던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자들에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치열한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점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A라는 견해가 다수파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는 순간 사실 A는 어느 정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밀은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자신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냥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네? 나도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A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초창기 개척자들이랑 마찬가지로 A라는 거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A의 질은 매우 다르다라고 본 거거든요. 일단 어차피 우리는 사실 최종적인 진리를 몰라요. A가 그냥 지금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는 옳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언제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A의 개척자들은 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그 추종자들은 A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A에 미처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오류를 찾아낼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밀은 그렇게 어떤 견해를 그냥 믿는 사람들로만 사회가 가득해서는 사회는 거기로부터 거의 이득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또 공리주의 사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진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이익이 생겨나진 않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야 이익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진리를 실질적인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A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사회에 이득이 발생했다고 해도 나중에 사회적인 환경이 변했을 때는 A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A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A라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알기는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A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서 A라는 견해가 사회에서 고착화돼 갈수록 그거를 이용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밀은 A가 설령 진리라고 하더라도 not A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사회에 꼭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아무리 A가 진리라고 해도 not A를 열심히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not A의 논리를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그거를 제시하면서 계속 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A의 입장에서도 그 발전된 논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A에 대해서 탐구하겠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것의 활용 방안도 잘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전문적인 분야라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봤어요. 흔히 사람들은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은 그냥 전문가들끼리,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논의해야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밀은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도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사회에는 이득이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전문가 집단도 결국에는 고여 있으면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 외부에서 충격을 넣어줄 수 있어야 혹시 모를 생산적인 아이디어, 비판, 창조적인 혁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의 활동이라는 게 저 자신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대부분 분들은 철학 전공자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생각해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철학을 전공하시는 다른 분들이 그 댓글을 읽었을 때도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나름대로 뿌듯한 활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밀은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냅둬야 한다라고 봤던 게 아니에요.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수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본 겁니다. 소수를 존중할 때 결국에는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의외적인 창의성, 비판적인 면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수가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밀이 개인의 자유의 원리를 옹호하는 두 번째 핵심 근거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개성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취향과 행동의 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밀은 인간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기계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따라 사방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돼 있는 나무다라고 봤습니다. 인간에게는 상당히 다양한 삶의 방식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밀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생각은 사람마다 에너지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누구는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맞고 누구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맞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그 방식에 잘 맞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별 문제를 안 겪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개성이, 나의 타고난 에너지의 방향성이 그 삶의 평균적인 방식이랑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밀은 그런 평균적인 행동 방식을 강요하면 안 되고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게 살아갈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밀은 단순히 소수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개성이 존중될 때 결국에는 다수가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삶의 방식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면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구자들이 나타날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인류 안에서는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당연한 삶의 방식에 도전하면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독특한 행동을 하면서 실제로 독특한 삶의 행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눈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를 꿋꿋이 돌파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등장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문화까지 엄청나게 강해져 버리면 더더욱이나 사람들은 그냥 비슷하게만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사람이 내가 타고난 문화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삶의 방식이 있으면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사실은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해도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언제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줄 선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선구자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비로소 깨닫고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이 맞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밀은 그러한 특별한 선구자들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그냥 평범함이 지배해버리는 아주 단조롭고 활력을 잃어버린 곳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밀은 결국에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했거든요.
다수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소수라고 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소수가 걸어간 길을 보면서 다수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밀은 본 거거든요. 밀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개인이 선구적으로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밀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과도 연결을 시켜요. 밀은 민주주의 사회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경우는 평범한 다수가 그들보다 뛰어난 소수의 영향력을 인정할 때라고 봤어요. 결국에는 혁신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걸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잘 기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면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동력을 잃게 된다고 밀은 봤습니다. 이게 되게 엘리트주의적인 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밀을 옹호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밀은 다수가 무조건 소수 엘리트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본 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는 다수의 어떤 아량이라고나 할까요? 열려있는 자세 혹은 겸손함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소수의 특출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궤적이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쟤만 저렇게 나대지? 왜 쟤만 저렇게 주목받지? 이렇게 안이 꼽게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만 살기보다는 그래도 그 특출난 사람으로부터 결국에는 내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밀의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밀의 견해에 반대하는 것 또한 내 자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되게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 별로인 생각을 나도 그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내 자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밀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누군가는 개인의 자유의 원리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다수의 평균적인 삶의 방식에 위배되는 되게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밀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어떤 의견이나 감정을 갖는 건 그 사람의 자유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것도 자유라고 봤어요. 다만 밀이 주장하는 건 혐오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억압적인 성격을 가질 정도로 비난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밀이 지키고자 하는 선입니다.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 싫은 감정을 너무 드러내서 남한테 눈치를 줘서 남이 도저히 그 행동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협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밀은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설득하고 조언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봤어요. 누군가가 되게 독특하게 살아간다, 선구자적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야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니?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르면은 너는 그냥 이렇게 남들한테 맞춰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득하고 조언하는 거는 충분히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을 넘어서 강제력을 가질 정도의 압박이 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되게 미묘한 문제죠. 왜냐면 과연 그 선은 어딜까? 어느 선까지는 남한테 내 생각을 표현해도 되고 어느 선부터는 그 남을 억압하는 일이 돼버릴까? 이거를 결정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유론의 내용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비슷한 어려움은 밀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어떤 행동이나 생각도 다 해도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그럼 과연 그 피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일까? 이게 되게 불명확하긴 해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때린다 아니면은 모욕을 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되게 직접적인 피해잖아요. 누가 봐도 남한테 피해를 끼쳤네 할 만한 행동이지만 그런데 인간사에서 정말 많은 행동들은 그 사이에 어느 애매한 지점에 놓여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행동도 정말 많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데 여기에 대해서 밀은 남한테 피해를 끼칠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냥 냅두는 게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직접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끼쳤다라는 게 명확한 경우에만 그 행동에 대해서 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에는 피해를 끼치게 되지 않아? 라고 막연하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왜냐면 그러면은 뭐가 막연한 추정이고 뭐가 어디서부터가 정말로 확실한 피해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애매성의 문제는 미래 작업에서만 드러나는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모든 도덕 철학이나 정치 철학, 사회의 가치를 논하는 모든 탐구에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는 너무 그때그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과연 이 자유론이라는 책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유론에서 밀이 어떤 근거로 개인의 자유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논지를 압축하자면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펼칠 수 있어야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사회가 흡수하면서 기존의 견해나 삶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거나 아니면 혁신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에는 전체 사회가 더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자유의 원리를 수호하는 게 옳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들 말고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간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밀은 인간 사회가 그동안 더 합리적이어졌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과거 사회보다는 현대 사회가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손에 넣게 되었고 사회도 훨씬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직화되게 됐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서양에서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꽤나 잘 발달을 해왔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밀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밀은 좀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을 많이 내비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곳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그런 데는 개성과 자유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히려 서구 사회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밀은 다만 이런 서구 사회의 강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서구사회도 상당히 대중의 여론이 개인의 자유를 찍어 누르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밀은 두 번째로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나아왔어,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로 다가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언제라도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능력들 중에서 어떤 문제에서 진리인 부분과 오류인 부분을 가려내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드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사실 오류로 향할 가능성도 너무나 크게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이만큼 있다고 봤을 때 진리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라도 오류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밀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밀은 아무리 똑똑한 위인이어도 전체 진리의 극히 일부분에만 접근한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한 인간이 전체 진리와 비교해서 발휘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결국에는 아주 미약한 지적인 성취밖에 못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잡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상당히 불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불신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논리의 미묘한 부분이 자유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품게 되는 이미지는 개인은 다들 훌륭한 존재들이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잘 살 거야.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억압받지 않고 가능성을 펼쳤을 때 인간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밀은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던 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한 측면도 있어요.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 미약하고 언제나 오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움의 가능성을 언제나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본 거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행동을 펼칠 수 있어야 그런 수많은 가능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중에서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인지 배울 수 있으니까. 이런 끊임없는 배움이 없으면 밀은 결국의 사회는 활력을 점점 잃고 오류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밀의 자유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낙관주의적인 해석을 100%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유는 과연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인가?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자유는 결국에는 공리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다라고 밀은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라는 거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안전장치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자유라는 것을 그냥 추종하기보다는 과연 자유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갖는 건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이어나가는 게 우리가 이 미래 사상을 이어받아서 더 생산적으로 자유에 관한 생각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이 미래 자유 사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양한 견해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